저는 매크로 지표보다도 기업 실적이 네. 연말 연초 또 길게 봐서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의 중요한 거의 결정적인 포인트다. 요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를 보고 투자했으면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연말 연초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업 실적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김한진 박사님 모셨는데요. 네. 세계 경기 그다음에 연말 또 랠리 가능성 매크로 이야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 들어서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좀 주식만 보면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올라가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금리가 좀 낮아져서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을 네. 많이 받고 있고요. 예. 주가는 경기만 놓고 보면 사실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19개월 연속 지금 전월비 하락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어제 나왔죠. 제조업 수주라든지 뭐 그 전에 나온 뭐 생산 가동률이라든지 네. 제조업 가동률이라든지 이러한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들은 미국마저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밖의 제조업 지표들을 보면 뭐 흔히 뭐 제조업 PMI 뭐 이런 게 이제 기준선을 50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럽은 50 밑에서 기어다닌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네. 기어다녔다는 표현이 네, 계속 포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확하네요. 네. 네. 그리고 미국마저도 제조업 PMI가 지금 50 아래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48인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마저도 제조업은 안 좋다. 나머지 국가들의 제조업 경기는 상당히 네. 안 좋은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유럽도 그렇고 다 안 좋고 네. 미국은 사실은 좋은 것 같은데 제조업은 안 좋고 그럼 네.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는 거는 뭐 소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성장률 3분기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소비 중에서도 네. 뭐 이제 제품에 대한 수요보다는 네. 서비스업, 예. 그러니까 뭐 마케팅 출장 다니고 뭐 공연 보고 야구장에 가고 농구장 가고 이제 이런 뭐 공연 보고요. 네. 이런 게 이제 서비스업 수요인데 또 음식점에 가서 이제 식사하고 네. 뭐 이런 수요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아직도 좋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줄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계가 아직도 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MMF와 조금 뭐 은행 예금에 미국인들이 한 22조 달러 정도를 지금 갖고 있고요. 돌아다니고 있고 유동성이 좋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가계저축이 좀 줄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좀 돈 쓸 여력이 있어 보여요. 특히나 이제 소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고용시장, 고용시장이 아직까지는 네. 약간 뭐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실업률 3.8%라는 것은 절대 수치로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밖에 있는 경기 특히 제조업 경기는 안 좋지만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 서비스업 경기가 지금 경기를 조금 약간 착시 현상을 네.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이 강한 또 수출이 강한 뭐 우리나라라든지 독일 이런 경기는 지금 안 좋은 거고요. 근데 주식시장은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 일단 미국의 제조업도 안 좋고 또 서비스업도 이제 너무 펄펄 끓던 게 조금 낮아지고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에 반응하는 이제 그런 장세가 뭐 연말까지 지금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금리 인하 얘기는 좀 따로 하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경기에 대한 위축이라고 하면 그 랠리가 뭐 연말은 가더라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 내년까지를 견조하게 좀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겠는데요. 체력이요. 그죠? 네, 체력이 예. 좀 부담스럽죠. 예. 네, 그래서 좀 내년도 들어가면 특히나 이제 미국 경제에서 좀 초점이 사실 이제 금리를 지금 525bp를 1년 반 동안 올렸기 때문에 연준이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뭐 그냥 보일러에 이렇게 밸브를 기준금리라는 밸브를 올린 거고 네. 증폭기가 있습니다. 그 증폭기가 이제
시장 금리입니다. 시장 금리가 이제 각종 대출 금리, 모기지 금리, 뭐 오토론 금리, 또 신용 크레딧 카드의 뭐 금리, 또 연체 금리, 가상 금리가 붙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움직이면서 이제 소비를 옥죄어 오는 거죠. 그런데 미국 경제도 워낙 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가계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니까, 고용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은행도 지금 뭐 대출을 좀 옥죄이고는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그냥 뭐 완전히 이건 불황이야 라고 할 정도의 지금 대출 축소, 신용 경색은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포위하면서 들어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두 분기 지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소비가 조금 줄겠구나, 지금보다는 더 식겠구나, 사람들이 좀 씀씀이를 더 줄이겠네. 뭐 그렇다고 보면 뭐 고용 시장도 좀 안 좋겠네. 뭐 소비자가 안 팔리면 사람들이 조금 뭐 기업들이 조금 뭐 인원도 감축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용 시장이 또 나빠지고, 고용 시장이 나빠지니까 또 소비도 안 좋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이제 약간 가는 분위기로 내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까지 사실 좋게 보면서 올해 주식을 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렵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니까 그거를 좀 지금은 즐겨야겠지만 내년은 또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 경제부터 얘기하면 사실은 미국 연준은 경기를 죽이는 건 아니지만 좀 계속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네. 물가가 안 잡히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정도 이제 원하는 만큼 연착륙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보다 더 식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네요. 미국 경제만 보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으로서는 지금 적지 않게 금리를 올렸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행들이 열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일단 시차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뭐 12월 달에 금리를 또 25bp 올릴 필요는 없겠다. 조금 인터벌을 두고 은행들이 얼만큼 더 대출을 축소하고 일을 하는지 이걸 관찰하면서 고용시장 또 물가의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한 두세 달 관찰하는데, 그런데도 내년 들어가가지고 물가가 안 떨어지고 고용이 오히려 좋아져? 이러면 이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문제고요. 아무튼 경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 경기는 서서히 말씀 주셨듯이 너무 과열된 말도 안 되는 뭐 3분기 4.9%의 속보치 GDP 성장률이 나왔듯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성장률에서 말이 되는 성장률로 조금 이제 정상화되는 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게 이제 장기 성장률 또 잠재 성장률 에 이제 수렴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경기가 지금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과열된 게 정상으로 회귀되는 거고, 네. 그런 과정에서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는 거니까 땡큐.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조금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상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경기 상황은 어떻게 될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유로존 크게 보면 중국, 뭐 네. 신흥국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저는 뭐 수치를 보는 건 아닙니다만 기사를 매일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내년에 보면 올해보다는 성장률을 조금 중국도 그렇고 뭐 조금 높여 잡는 거 아닌가요? 세계 기관들은 아닌가요? 전 세계 네. 전체로 종합하면 뭐 좀 올해랑 거의 비슷하고요. 예. 뭐 3% 정도. 네. 지역별로는 조금 다른데 미국은 올해 한 3.0에서 컨센서스는 한 2.0까지 뭐 내년도에는 지금 정상화되는 걸로 지금 보고 네네. 있고, 유로존은 1%대 초반 성장률이 올해 나올 것 같은데 한 1.0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도 뭐 약간 뭐 개선되는 정도. 네. 약간 뭐 개선보다는 거의 이제 뭐 그 정도 예. 네, 그런 톤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IMF나 이런 데서. 중국은 올해 한 5.2% 3% 시진핑이 공약한 대로 그렇게 나올 거는 같은데 내년도는 뭐 한 4.3% 뭐 그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돼 네. 있습니다. 조금 낮게 보고 있고, 나머지 신흥국들이 조금 뭐 인도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이런 쪽은 비교적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보다 내년도를. 그런데 아주 그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 소소한 정도로 약간 뭐 좋아지는 정도. 예. 종합해 보면 네. 유로존 같은 뭐 미국 이외의 선진국은 약간 서비스업은 내년도에 개선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이제 제조업은 내년도에도 부진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유로존 경기에 어쨌든 근간을 이룬다고 그럴까요? 이런 그 제조업단의 경기는 여전히 고용 시장이 뭐 미국은 지금 아직도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1.5개나 되지만 유로존은 0.5개거든요. 실업률이 굉장히 미국보다 높습니다. 고용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유로존 내년도 제조업 경기는 별로 안 좋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경기는 사람들이 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도 쓰고 또 여행객도 많이 올 테니까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신흥국 경제가 조금 내년도에 그렇게 생각만큼은 최근 들어서 네네. 최근 11월 하순 들어서 약간 컨센서스가 이렇게 좋게 봤는데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쪽으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경제를 보면 우리도 이제 올해도 이제 어려웠고 뭐 미국 금리 올리는 거 눈치 보다가 이제 올리다 정신 없었고 그죠? 뭐 수출 안 좋았어. 근데 우리는 수출 데이터가 돌아서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기대를 갖습니다. 네, 어떨까요? 네, 근데 뭐 반도체가 일단 바닥을 조금 찍은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전문가들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면 내년도에는 뭐 전체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이 뭐 소소하고 미국도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낮아지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은 좀 수출은 좋아지겠네. 감산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감산을 세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 메이커들이 이제 이런 효과가 내년도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로 나타날 수 있겠네.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전체 반도체를 제외한 하드웨어 단이라든지 ICT 쪽, 그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엔고 때문에 일본의 차 경쟁력이 조금 좋아졌지 않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이런 부분도 뭐 내년도에 그렇게 크게 좋아질 이유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중국 경제 전체가 양적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내년도 낮아진다고 보면 뭐 기타, 뭐 소재, 부품, 뭐 철강, 화학을 비롯해서요 이런 국영제 쪽도 내년도에 그렇게 크게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은 지금 올해 1.4, 내년 2.0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 달성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회복은 되지만 조금 미미한 회복이다. 그런 정도. 우리가 어떻게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질까요? 참. 네.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많은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그리 보면 뭐 유로존이나 사실 독일 이런 데도 비슷하죠. 우리랑 그제 성장률이. 네, 그죠? 전체적인 그러니까. 특징이 말씀드렸듯이 네네. 제조업의 수출 강국들이 안 좋은 게 전 세계 그러니까요. 교육 증가율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네. 하드웨어 단에서 열심히 지금 뭐 수출입이 일어나고 있는 예.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약간 비교육제 중심으로 이제 교육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요. 자체 소비가 일어나는 네네. 거죠. 예. 그리고 자꾸 블록화가 되고 있고 네. 그렇죠. 네. 자국 이기주의가 있고 이러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올해 우리는 1.4 내년에 2.0. 와, 2.0이 우리 잠재 성장률이 예전에는 뭐 한 3% 2.8% 그거 안 되죠. 한 잠재 성장률이 2.5 원전이 되나요? 최근 연구 결과는 네. 한 1.7 그래요. 잠재 성장률이 2% 밑으로 내려갔어요. 네, 일단 설비 투자가 국내에서 다 안 일어나고 있고 예. 잘 안 일어나고 있고 지금 한 56조 원, 7조 원 정도가 설비 투자가 일어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미국 공장, 해외 공장으로 예, 지금 유럽이나 이런 공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산업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그 제조업 경쟁력에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이건 강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이게 약간 구조적인 거죠, 사실. 그렇죠. 네, 예. 네. 우리가 이제 모방 경제를 쭉 하다가 이제 혁신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제조업이 중장대형 산업이 많고 반도체나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이 있지만 그래도 약간 범용제에 가깝고 또 사이클을 많이 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제조업
글로벌 경제가 약간 서비스업 중심으로 움직이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불리한 입장인 건 분명한 것 그게 같습니다.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네. 뭐 열심히 해서 반에서 뭐 30등 하다가 뭐 한 10위권으로 올라오면 잘한 건데 거기서 이제 1, 2등 하는 애들 쫓아가려면 상위권에 있는 애들 쫓아가려면 힘든 거잖아요, 그죠? 네. 경제 구조 개혁이나 이런 게 있어요. 독일도 하물며 뭐 제조업 중심의 기반이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네. 예. 생산성을 개선하고 혁신 경제를 네. 하고 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그러한 약간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정책이나 네.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그렇죠. 관행이나 또 기득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창조적 경제, 창조적 혁신, 그다음에 그런 건 창조적 미국의 파괴. 빅테크 애들이 지금 다 하고 네.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산업 전환도 일어나야 되고 네. 좀 전체적인 마인드의 개선도 필요한데 이게 이제 하루 아침에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일단 금리가 내릴까를 얘기하려면 물가가 안정이 됐다라는 전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또 치고서 오르면 뭐 올리거나 그죠? 내리진 않을 텐데 물가는 이제 안정 국면에 접어섰다 들어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네. 물가는 잡히는데 예. 연준도 아마도 예. 여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조금 더 물가가 추가적으로 잡힐 건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답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준 의원들은 뭐 더 확실한 데이터를 모으고 싶다. 그런데 뭐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네. 그렇게들. 예. 그 표현이 바로 예. 이제 그런 거라는 예, 거죠. 예. 조금 이제 한 발 빼잖아요. 예. 시장은 내년 3월 달에도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인하하쇼. 뭐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밀어붙이는 분위기고 네. 내년 6월에는 뭐 CME 패드 지선물 시장에서 뭐 거의 한 60%의 확률로 연준 금리 내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지금 뭐 베팅하고 있고요. 그럴 정도로 3월에서 내년 한 어쨌든 2분기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낙관하고 있는데 연준 인사들은 발을 왜 뺄까? 그거는 이제 뭐 그냥 페인트 모션일까? 네, 그러니까요. 페이크일까? 아니면 뭐 뭘까라는 건데요. 제 나름대로 이제 추측을 해보면 아직까지 지금 2%의 물가 목표에 아직은 조금 도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달할 그렇죠. 가능성이 네. 높아진 거지. 예. 네, 그러니까 근원 CPI가 지난달 10월에 4.0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PCE 물가 정확하게는 근원 PCE 물가를 연준이 금과옥조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네.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PC보다도 근원 PC. 네, 근원 예. PCE. 네. 근데 어쨌든 근원 CPI는 4.0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월말에 나오는 근원 PCE 네.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라고 하죠. 네. 근원 PCE 물가는 지난달에 4.2를 9월 달에 3.4를 찍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2%에 근접은 했지만 2%는 아니잖아요. 아직 멀어 보이는데요, 3.4면? 네. 네. 3.4죠. 네. 8월 달에도 3.4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네네. 하고 9월 달에도 3.4거든요. 이번 달에도 뭐 한 떨어지면 3.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가까이 왔어. 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2.0을 달성한 것은 아님. 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됨.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얼마까지 지켜볼 거냐? 내년 뭐 일단 1분기 정도까지는 지켜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근원 물가가 떨어지려면 두 가지가 더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거비가 떨어져야 돼요. 주거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집값이 떨어지는 신호는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모기지 금리가 지금 8%에서 7%대로 약간 떨어지긴 했어도 기존의 미국 사람들이 주택을 살 때 지불했던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가 3% 정도였거든요. 내외인데 그러면 지금 집을 팔고 다시 신규 모기지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사를 안 하는 거죠. 웬만하면. 그러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주택 공급이 지금 말라 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신규 주택에 의존해야 되는데 신규 주택은 물리적으로 조금 서서히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뭐
몇백만 채를 이렇게 지어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집값이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근원 물가의 가장 중요한 팩터는 잘 아시는 임금 인플레이션인데요. 서비스업 임금 인플레이션 특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미국 기업들이 한 900만 명 정도를 채용 공고를 할 정도로 굉장히 한쪽에서는 사람을 자르지만 한쪽에서는 900만 명의 일자리를 구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업자 한 명당 긴 일자리가 아직도 1.5개나 있거든요.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네. 거죠. 임금이 네. 떨어질 수 어려운 임금이 거죠.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연준이 생각하는 것 정도로 빨리빨리 떨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연준 스스로도 조금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준위원들이. 네. 올해는 2023년에 뭐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 이제 물가와 금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내년에는 어쨌든 경기와 또 금리. 경기는 가로 열고 경기 침체, 금리는 가로 열고 금리 인하 쪽인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내년에는 이제 결국은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이 미치겠는데 이게 너무 금리가 너무 빨리 떨어져도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서히 예측 범위 내에서 서서히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네요. 맞습니다. 예. 뭐 일부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네. 경기가 정상화 정도로 소프트 랜딩하면서 연착륙하면서 물가와 금리가 잡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의 시기가 적정한 시기에 도래하는 이제 그러한 황금 조합이 주식시장에는 베스트 시나리오인데요. 네. 이제 그게 조금 뭐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만은 않을 것 같은 게 이게 경제라는 게 이제 살아있는 좀 생물이다 보니까 네. 예를 들자면요. 지금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행들이 열일하고 있다. 네. 대출을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비롯해서 민간 쪽에서의 약간 그 연체율이 은행에 대한 연체율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가령 크레딧 카드의 90일 이상 연체율이 팬데믹 빵 터졌을 때 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고용이 조금 더 안 좋고 금리가 조금 더 서서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조금 취약계층 약간 뭐 한계 기업들 이런 쪽에서 자금이 엉키면 연체율이 더 올라갈 수 있죠. 연체율이 더 올라가면 은행들은 어떻습니까? 대출 좀 더 강화해야 되겠는데 깐깐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또 상업용 부동산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계 부분에서 또 기업 부분으로 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옆 은행이 대출을 깐깐히 했네. 그러면 우리도 깐깐히 해. 이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게 신용 경색이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경제가 굉장히 스테디하고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보다는 갑자기 어느 시점을 지나서 급속하게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혀 내년 상반기에 경기 쪽에서 위험이 없느냐 100%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다시 원론 질문으로 돌아와서 물가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추세대로 한 뭐 아주 조금씩 떨어져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한 3.8, 3.7까지 떨어지고 그런데 실업률은 거의 안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이거는 조금 모순된 그런 상황이죠. 네. 금리를 결국에는 조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보하는 게 저는 베스트 시나리오일 것 네. 같아요. 경기가 좋아서 연준이 금리를 내년 하반기나 9월 달 이후로 내린다면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년 상반기는
경기가 너무 좋다. 아직까지도. 네, 네. 소위 근데 풀어지지 않는다는 네, 거죠. 물가는 잡힌다. 그런데 경기가 약간 식긴 하지만 과열해서 정상으로 식는 거지 침체로 가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우량 기업들의 S&P 500 기업들의 특히 뭐 빅테크라든지 이런 주요 종목들의 실적은 괜찮다. 네. EPS 짱짱하다. 이러면 시장은 굉장히 좋은 거죠.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려도. 그렇죠. 금리를 이제 적어도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거는 좋은데 네. 이제 내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그 컨센보다도 일부 IB나 이런 쪽에서는 3월에 할 수도 있어. 우리는 박수치면서 그래 빨리 내려. 근데 이게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네. 아니고 지금 컨센은 어쨌든 페드워치 기준으로 하면 내년 한 5월쯤. 네. 그리고 내년 연간 한 100bp 정도 네 번 정도 그렇게 25bp씩.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사님. 네, 저는 뭐 주식시장이랑 연결해서 보면 말씀드렸듯이 한 9월 정도에 나오면 상반기 주식시장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95년에서 2000년 사이가 그랬거든요. 네. 물가가 안 떨어지고 연준이 금리를 살짝 내렸다가 예. 그 다음에 안 내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닷컴 버블 직전에 오히려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안 떨어지고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시켰지만 주가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달렸거든요. 그게 이제 골든 패스죠. 굉장히 좋은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네. 좋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케이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항상 이제 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금리 얘기도 좀 이어서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거든요. 3.5%로 이제 꽤 몇 차례 지금 한 대여섯 차례 지금 동결을 해 왔는데 다행스러운 건 미국이 더 올렸으면 사실은 우리도 쫓기는데 그죠? 네. 멈춘 상황인데 그럼 우리도 내년에는 이런 추세를 보면 지금보다는 금리를 좀 내려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컨센서스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내년 상반기에 먼저 내릴 거다라고 이제 지금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예.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 게 여전히 200bp 2%포인트의 기준금리 한미 차이가 있죠. 네, 3.5에 5.5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200bp의 차이 때문에 지금 환율이 잘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잘 안 떨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여러 가지 뭐 수입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한국은행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는 조금 가계부채도 못 잡았고 환율도 못 잡은 상태에서 미국보다 금리를 많이 못 올렸기 때문에 경기가 내년에 혹시 또 안 좋아질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쿠션도 적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약간 좀 진퇴양난 약간 뭐 이렇게 잘 깔끔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전 세계 경기가 올해보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경기가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많이 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미국이 내릴 게 거의 확실한다면 한 분기 정도 먼저 내릴 수는 있지만 미국보다 더 금리 인하폭을 더 크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미국이 저는 9월 정도에 한번 내리고 내년도에 12월에 한번 내릴 거로 지금 저는 약간 소수설인데요. 네네.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내년 한 6월 정도에 25bp를 먼저 인하하고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그리고 내년 뭐 한 11월이나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또 추가 인하한다면 그래서 미국과 같이 한 50bp 정도는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금융시장도 사실은 뭐 여러 PF라든지 이런 게 좀 사실은 물 밑에 좀 잠겨져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려스러운 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방법은 정책으로 눌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정책으로 아무리 눌러도 금리 튀어오르고 뭐 이 대화는 안 되고 이러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금리가 좀 떨어져 주는 게 답인데. 그죠? 그게 좀 봉합이 좀 돼야 될 부분들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우리도 물가가
높잖아요. 물론 뭐 유가라든지 네. 고환율 이런 건데 그죠. 그런 네. 것도 우리도 물가보다는 조금 지금보다는 덜 수 있겠네요. 네. 내년도에 뭐 물가가 좀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금리를 앞서 말씀드렸지 금리를 많이 못 올렸기 때문에 네. 물가가 좀 적게 잡히는 네. 좀 더디게 잡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전력요금도 좀 완전히 정상화하지 않고 또 천연 가스 요금 네. 그리고 내년 총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뭐 담배값 인상이라든지 네.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네. 그런 게 좀 소비자 물가에 내년도에도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3.8%의 소비자 물가는 미국보다도 높은 상태고 좀 어정쩡한 상태죠.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물가가 좀 속시원히 떨어지지는 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경기가 그렇게 올해와 비슷한 약간 저성장 경제가 지속된다고 해도 약간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는 구조적이라고 하면 금리를 일단 이번 금리 인상 기간에 좀 적게 올린 그런 대가를 조금 지불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내년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물가 요인들이 조금 잠복해 있다. 그리고 또 환율이 높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네.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쪽에서 그렇게 쉽게 물가가 완전히 잡히는 시기는 뭐 내년보다는 조금 더 뒤로 네. 미뤄지는 게 아닐까? 연말 연초 뭐 일단 생각해볼 그 이슈나 키워드들을 제가 쭉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먼저 하십시오. 일단 공매도 대주주 여건 완화 이런 것도 이제 남아 있고요. 외국인이 계속 사줄 수 있느냐 수급. 네, 경기 얘기는 우리가 했으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실적, 뭐 배당,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골라서 뭐 얘기하십시오. 네. 네. 뭐가 중요합니까? 네. 글쎄요, 뭐 공매도하고 대주주는 뭐 일단 뭐 조금 지나가는 분위기고요. 그렇죠. 정책적인 거고. 예. 또 계절적으로는 뭐 대주주 과세 이 부분은 뭐 좀 계절성이 이제 연말로 마무리되니까요. 네. 아무튼 이게 뭐 내년도에는 이제 중립적인 요인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예. 뭐 외국인은 뭐 굉장히 중요한 수급 요인인데 네. 조금 뭐 미국 증시가 내년도에도 뭐 특히 뭐 길게는 모르겠고 내년 상반기 혹은 연초까지 좀 달려준다면 좀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큰 이탈은 없겠죠. 오히려 조금 순매수 우위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연초까지는 조금 미국 증시가 괜찮을 것 같다. 내년 초까지.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렇게 뭐 약간 뭐 12월 중순 넘어가면 뭐 계절적으로 좀 개점 휴업 상태로 가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은 클로징이 이제 좀 끝나고 하지겠지만 내년 연초에는 다시 또 외국인들이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장 크게 보는 이유는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뭐 속시원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많이 가신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뭐 엊그제 오펙 플러스가 좀 감산을 연기하는 분위기도 이제 좀 감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행이에요. 그런 분위기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때문에 뭐 긴장감이 있었고요. 또 $150 간다는 그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쑥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저는 유가는 항상 수요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오펙 플러스가 조금 지금 약간 아프리카 국가들 산유국 중심으로 반발을 한 거는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좀 힘들다. 뭐 재정 수지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일단 감산하기가 좀 어렵다. 이번에 중동 전쟁 전에도 사실은 오펙에서 약간 감산한다 그러면서 유가가 좀 올랐거든요. 그때도 이제 사실은 오른다는 얘기 있을 때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얘기한 게 이게 결국은 오펙 중동 전쟁 전에 이게 결국은 감산 이거는 공급 사이드인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수요가 아직 안 일어나니까 이걸 기조적으로 끌고 가기 어려울 거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짝 감산일 가능성이 큰데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내년 초까지는 더 길게는 모르겠지만 유가가 좀 안정기조, 그다음에 금리도 조금 내려가는 분위기 내려갈 것 같고요. 국제 10년물 기준으로 미국 한 4.0 정도는 조금 안착되지 않을까.
그리고 달러도 지금 107 인덱스가 지금 한 103까지 와 있는데 네. 뭐 거기서 크게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움직였지 뭐 다시 또 크게 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세 개를 종합하면 뭐 약간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금융 환경이 약간 긴축적인 데서 완화적인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완화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뭐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약간 위험 자산 쪽에 대해서 조금은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연말 연초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조금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 실적은 사실은 4분기에는 실적이 분기 실적 그 영향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는 계속 가이던스 주고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4분기는 이제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은 새해 들면 연간 실적으로 나와버리고요. 그렇죠. 네. 묻혀버려가지고 네. 분기 실적이 잘 반영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4분기는 특수한 좀 뭐 이렇게 손실을 반영하는 것도 네. 있고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별론데 어쨌든 내년 그러면 상반기나 내년으로 봤을 때는 기업 실적은 좀 좋아질까요? 그 부분이 예. 조금 저는 매크로 지표보다도 기업 실적이 네. 연말 연초 뭐 또 좀 더 길게 봐서 내년 상반기 주식 시장에 거의 결정적인 포인트다. 요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 좀 미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기업이익이 조금 차별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S&P 500 기업의 전체 이익의 한 20%를 시가총액 30%를 차지하고 있는 7개 종목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이 5분의 1의 S&P 500 전체 기업의 실적을 감당하고 있고 또 시가총액도 30%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매크로 환경 뭐 아주 안 좋아지면 뭐 경제가 부러지면 영향을 받겠지만 약간 고만고만하다면 네. 경제 쪽에서 뭐 아주 큰 악재만 없다면 기업 실적이 좋은 이 7개 뭐 폭넓게는 한 10개 종목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을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국 증시를 조금 낙관하고 있고 나머지 증시는 그런 구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약간 추종하는 조금 기분 나쁘지만 미국 주가가 오르면 뭐 눈치 보고 같이 오르고 네,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이죠. 뭐 구조다. 미국에 올라갈 때 우리가 그만큼 얼마나 쫓아가느냐지. 미국이 무너지는데 우리만 잘 간다. 그런 로직은 뭐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뭐 2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19개월째 하강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은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를 보고 투자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예, 사람은 그쵸. 별로 없지만 안 된 거죠. 그쵸. 네. 네. 그거는 매크로 지표는 그러면 매크로 지표 중에 뭐 PMI를 볼 거냐, 경기 선행 지수를 볼 거냐, 동행 지수를 볼 거냐 복잡하잖아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연말 연초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업 실적 보십시오. 미국 기업 실적이 센티먼트가 좋아지면 가이던스가 좋아지고 엔비디아가 내년도에도 달려가면 네. 매크로 지표 어지간히 깽판이라는 단어 써도 되네. 회방만 안 네. 놓으면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기업 실적이 좀 차별화, 집중화, 쏠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기도 그렇죠. 네. 올해 미국 증시 오른 것도 사실 빅테크 몇 개가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전통주들이 뭐 같이 뭐 석유화학, 에너지 뭐 이런 게 다 오른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내년 연초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어디가 좋아지겠느냐. 그렇게 역으로 좀 쫓아가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미국의 기업 그 빅테크 기업들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뒷받침하고 있는 거는 1차적으로는 반도체겠네요. 우리 네.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그 유력하고요. 예. 아무튼 미국 빅테크가 올라가는데 반도체가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반도체가 다행히 감산 효과가 연말 연초부터 조금 가시화될 가능성 조금 더 3분기보다는 4분기, 4분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조금 가시화될 가능성, 메모리 가격이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도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재라든지 뭐
소재, 뭐 산업재 이런 쪽은 수출 쪽에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뭐 개별 플레이 내지는 뭐 조금 개별 재료 중심으로 해야 되지 섹터 쪽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어떤 큰 뭐 이렇게 섹터 중심의 랠리를 형성할 정도의 거시적인 모멘텀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적을 쫓아가야 되는데 반도체 쪽이 그래도 돌아 나오는 쪽이고 또 국내 산업 섹터 이제 연말 되면 내년 전망들은 이제 네. 그 산업 전망하시는 쪽에서도 내고 뭐 국가 기관에서도 내고 그런데 연말 되면 이제 그런 것도 나올 거예요. 뭐 산업별로 기상도에서 네. 흐림, 뭐 맑음 이런 거 나올 텐데 반도체 좋다 그럴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글쎄라는 생각이 좀 있을 네. 겁니다. 그죠? 워낙 좋았는데 네. 항상 그 피크아웃 얘기가 좀 있어서요. 네. 그렇게 보면 뭐 조선 뭐 이런 쪽은 실적이 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선 별론가요?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워낙 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모멘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예. 이제 조선주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러면 네네. 뭐 괜찮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반도체 말씀을 나눴지만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뭐 이렇게 힘을 써주면 올해도 뭐 HBM 뭐 저희가 섹터가 부품주들이 네. 이제 좀 굉장히 주가가 괜찮았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또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좀 반도체 장비 회사들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눌려 있는 게 조금 컨텐츠, K 컨텐츠 그쵸, 쪽, 예. 뭐 지금 뭐 하이브 주가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죠. 네, 예. 그런 뭐 K 컨텐츠 쪽이 여전히 뭐 조금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적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만약에 AI 뭐 챗집 생성형 AI 이런 쪽의 테마가 생성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 이런 뭐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중심으로 조금 테마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테마성으로 조금 좁히게 되면 실적이 좋은 쪽이 뭐 꽤 있죠. 말씀하신 콘텐츠 엔터사들도 실적은 좋거든요. 지금 네. 심리가 눌려 있는 거고, 네, 뭐 네. 피부 미용기기 그죠? 그렇죠. 이런 쪽, 수주 뭐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뭐 일부 그 화장품, 네. 그다음에 뭐 필러 뭐 이런 쪽은 사실은 실적 되게 좋아요. 네. 네. 주가가 이제 사실 좀 선반영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고. PR이 그렇게 낮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죠.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 아니고요. 네. 조금 실적 모멘텀이 조금만 더 강화되면 내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성장주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도 약간 혁신 성장 쪽으로 지금 자본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도 사실은 혁신 성장 기업들 쪽에 조금 아직도 PR이 높지만 그래도 뭐 엔비디아 PR이 지금 24배인데 엔비디아 실적이 내년도에도 후년도에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든 틀리든. 예. 그러면 24배의 엔비디아가 여기서 멈출 건가? 이게 멈추려면 정말 엔비디아가 치명적으로 이건 성장이 맛이 갔어 라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뭐 그런 게 안 나온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이런 종목들 미국에서도 혁신 성장 기업들이라든지 4차 산업 계열의 첨단 기술주들이 주도한다면 전 세계 테마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을 답답한 이런 매크로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창조적 파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 중후장대형 산업 구조에서 조금 말랑말랑하고 조금 첨단적이고 벤처적이고 이런 쪽의 기업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로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적으로도 우리나라 시장에 또 전 세계 시장의 맥락은 저는 성장주에 찍힐 거라고 봅니다. 네. 성장주라 그러셔갖고 이제 좀 또 오해가 있을 수. 성장주 하면 금리도 이제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성장주는 뭐냐면
저금리 환경의 수혜를 보는 이런 쪽이고 성장주 하면 뭐 대표적으로 그냥 뭐 2차 전지 뭐 혹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네. 뭐 제약바이오 그죠 금리 네. 낮을 이런 건데 근데 단서를 다루신 게 그냥 성장주가 아니라 혁신 성장주라는 네.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만한 기업들이 한국에 얼마나 있지 뭐가 있지 그죠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그 조금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산업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대기업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만은 이 대기업 중심으로는 여기서 우리나라 GDP를 3만 5천 불에서 5만 불로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시듯이 그동안 모방형 성장에서 혁신형 성장으로 가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범용제로서 우리나라가 수출도 잘 되고 전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는 굉장히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후발의 추격도 있고 선진국이 누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틈새를 노리는 약간 그래서 테마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앞에 K자가 붙은 게 중요한 겁니다. 네. K 컨텐츠, 뭐 K 방산, 네. 경쟁력이 있는 네.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K 뭐 화장품 뭐 이런 거죠. 네. 예. 어렵습니다. 혁신성.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기업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찾아나가야 되고 네네. 내년도에도 그래서 저는 시장이 재미있을 거는 같습니다. 예. 투자하시는데 그래도 한쪽에서는 조금 살아 숨쉬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연말 연초까지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내년 전반적인 뭐 증시 전망은 이제 오늘 안 했습니다. 또 좀 남겨놔야죠. 12월에 그런 거 내년 전망 한번 해야 되니까 오늘은 세계 경기 동향, 금리 인하, 그다음에 연말 연초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